커피 한번 멋있게 생겼으모니다. 우리 집 정원에다 가져다 놓으면 딱이겠으모니다. 그런데 이건 뭐라고 쓰여 있는 것이 뭐니까? 임진왜란 때 함경도 의병이 일본군과 싸운 얘기입니다. 일본은 조선 독립을 위해 얼마 전 중국과 러시아도 전쟁을 치렀으모니다. 이제 평화가 회복되고 있는데 의병이라니. 아, 그거야 너희 쪽 사정이고, 사실 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전쟁한 것도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지. 뭐야? 이건 내가 가져가겠으모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내놓으란 말이모니다. 안 내놓으면 알고 있지 말이모니다. 안 되는데. 오늘의 주인공 북한 대첩비 아주 훤칠합니다. 키 187cm, 187, 거의 농구부 키. 임진왜란 때 함경도 의병의 전승을 기념한 전공비로 조선 숙종 때 함경도 길주군에 건립됐는데요. 러일 전쟁 당시 일본군 여단장에 의해 일본으로 옮겨집니다. 이후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되죠. 그 뒤에 꾸준히 반환동을 벌인 끝에 드디어 2005년 한국에 반환됩니다. 지금은 북한 원래 자리에 복원이 됐고요. 자, 그런데 강릉에도 이 비가 서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는 몰랐어요. 대체 언제부터 왜 세워져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북한 대첩비 이야기를 나눌 전문가 소개합니다. 강릉문화원의 박두식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 대첩비가 강릉에도 서 있다고 하는데 좀 부끄럽네요. 저도 잘 몰랐어요. 네. 혹시 보셨나요? 아니, 모르면 부끄러운 겁니까? 그래도요. 그럼 저도 부끄럽네요. 못 보셨군요. 네, 예. 예. 아니, 도대체 함경도에서 있던 비가 도쿄 갔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강릉 지역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강릉에 이 비가 서 있는 거죠, 교수님? 그러게요. 예, 그 강릉에 세워진 건 2002년도가 됩니다. 그 현재 강릉시 운정동 강릉최시 시조 그 사당인 이제 그 황산사 그 앞에 세워져 있거든요. 함경도 의병장 정문부 그분을 추대한 분이 최배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최배천이라고 하는 분이 강릉 최씨인데 그분의 이제 직계 후손인 최옥자라고 하는 분이 그 북한 대첩비가 일본에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돌려주지 않게 되자 2002년도에 똑같은 비를 지금 강릉에 세워놨습니다. 그럼 어쩌면은 이 비를 좀 우리에게 빨리 돌려달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혹시 최담희 교수님도 보셨어요, 이 비를? 봤죠. 그럼 아니 지금 못 보셨어요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지금 우리 둘밖에 없네요. 저 봤는데. 일단 한자가 써 있으면요. 네. 스쳐 지나갑니다. 아하. 좀 죄송한 얘기인데 스쳐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자, 뭐 그 훤칠한 키만 보시면 되잖아요. 저도 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다음에 저희 갈 때 교수님께서 좀 같이 가서 설명도 좀 해주시고 알려주세요. 아, 그건 우리 강릉에 그것도 논문도 쓰셨던 예. 박도식 교수를 모시고 가면 진짜 그런가요? 전문가로. 그럼요. 그게 가장 아주 좋겠어요. 소상하게 아마 내용을 또 말씀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교수님 됩니다. 시간 되면 같이 좀 저희 좀 안내 좀 같이 해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김밥 살게요. 와, 아주 소풍 가는 것 비싼 거 같네요. 사시지 왜 김밥? 아니 제가 직접 말아서. 예. 그 북한 대첩비는 그 주인공은 그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정문부 의병장이 함경도에서 이제 의병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당시 함경도를 공격했던 외장
가또 기요마사의 군대를 이제 무찔렀던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 함경도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이 국경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당시 함경도로 근황군을 모시러 왔던 그 왕자 두 사람을 이제 잡아가지고 왜군에 넘겨줍니다. 그 국경일을 이제 처형한 일, 이런 등등의 일들이 한 1,500글자에 아주 소상하게 담겨 있습니다. 네. 자, 북한 대첩비 뭐 보신 분들은 보셨고 저는 못 봤는데 화면으로라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그렇죠. 보고 와서 얘기 다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북한 대첩비를 찾으라고요? 북한 대첩비라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이 책일동이가 오늘은 북한 대첩비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출동! 어디 오늘도 책일동의 활약 기대해 볼까요? 보자. 이 근처에 북한 대첩비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이거 조공친 회장님 안녕하세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옆으로 가보면 오! 굉장히 한문이 많아서 뭐라고 읽을 수가 없네요. 뭐라고 읽지? 북한 대첩비 어디 있는 거죠? 이렇게 난감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이럴 때 바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요 북한 대첩비 찾으러 왔거든요. 어머, 그런데 여기 비석이 왜 이렇게나 많아요? 제가 하나도 못 찾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제가 좀 민 아나운서한테 잘 보이려고 이걸 알아온다고 했는데 이곳은 그 강릉채 씨 시조 첼필달이라고 하는 분을 모신 사당입니다. 강릉채 씨 그 시조와 관련된 것과 그 후손들 중에 공적이 있는 분들의 비석들이 이렇게 여러 기가 지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찾아온 건 아니죠? 예, 장소는 제대로 온 것 같은데요. 비석이 많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좀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교수님 힌트라도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저한테는 다 꼬불랑 글씨거든요. 그냥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다 이런 것 같고 어떡해요. 꼬불한 글씨 많은 게 아무래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수님께서 꼬불한 글씨 많은 거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 힌트를 얻어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갔다 올게요. 네. 꼬불한 글씨 이게 제일 많은 거 아니죠? 그시렁 일단 찾아는 나섰는데 10대 한문을 못 읽어서 이건 또 아닌 것 같네요. 대체 북한 대첩비 어디 있는 거죠? 선생님, 아니 제 눈에는 북한 대첩비가 안 보이거든요. 어디 있는 거예요, 대체? 바로 뒤에 있는 요게 북한 대첩비입니다. 그럼 아까 진작 말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땀 나가지고 막. 공부를 제대로 좀 하시라고. 그래도 찾아왔으니까. 그럼 이거는 누가 기록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인데 이 비석이 세워진 것은 1709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한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함경도 길주 지방의 주민들이 이제 그 정문부와 채배천 등의 그 의병 활동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1709년에 세워지고요. 조선 숙종 때 함경도 북평사로 부임한 최창대가 함경북도 길쭉은 임명에 세웠다는 북관 대첩비. 임진왜란 당시 함경북도 부평사였던 정문부 장군은 의병을 모아 왜군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왜군을 무찌른 일, 그리고 왜란이 일어나자 반란을 일으켜 함경도로 피난한 두 왕자를 왜적에게 넘긴 국경인을 처형한 전말 등을 비문에 소상히 적어놨습니다. 우와, 선생님 덕분에 엄청난 제가 역사적 지식을 안 것 같거든요. 우와, 시청자 여러분들도 잊지 않으셨죠? 저는 잊지 않을 거거든요. 오늘도 미션 성공! 북관 대첩비, 일본군 무찌른 얘기가 적혀 있는 비인데 그 일본에서 이 비를 왜 가져갔을까요? 그래요? 네. 왜? 그 당시 그 가져갔던 이케다 일본군 소장이 네. 원래 비 자체는 이제 1904년 러일 전쟁 때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가져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청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치르고 싸워서 어허. 이겨가지고 이제 네. 평화가 됐는데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다고 싸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기념비가 조선 땅에 있으면 거기서 이제 조선의 의병대가 왜군을 물리친 거니까 이 일본과 조선 사이에 침묵이 방해가 된다. 네. 그러니까 이 비를 좀 철거해 달라 요구를 했더니 우리 함경도 지방의 유지들이 오히려 거기 동의를 해가지고 오히려 살아야 양도를 되니까. 했다. 네, 살아야 양도를 되니까. 해서 네. 이거를 이제 그 이듬해 1905년에 일본으로 이제 반출해 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 정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안에 그 이제 일본군의 입장에서 보면 왜군이 패배한 사실이니까 그쵸, 예. 좀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서 그걸 아마 감추려고 그러고 이제 가져갔던 게 아니 아닌가 없앨 싶은데. 수도 있는데 굳이 왜 가져갔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굳이 없애기보다는 그 자체도 하나의 이제 기록이니까 또 중요한 건 그것이 일종의 승전 기념물의 그러니까 전리품 성격을 그렇죠. 정도. 전리품의 성격을 갖는 거죠. 또 실제 일본인들이 러일전쟁 때 그 광개토항비 네. 그 얼마나 큽니까? 이건 북한 대첩비보다 이제 몇 배 큰 그 거대한 광개토항비도 일본으로 도쿄로 반출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그러다가 가져가려고요? 이제 실패를 했던 이제 이런 전력을 보면 충분히 이 전쟁의 기념물로서 반출을 해가려던 게 아닌가. 약탈에는 이렇게 기술자들이네요, 생각합니다. 진짜. 네. 아, 그런데 아무리 이게 뭐 좀 그런 자기 전리품의 성격이 있다고 해도 어쨌든 일본이 패배한 기록이잖아요. 그렇게 뭐 아주 사랑스럽게 관리를 잘하고 애틋하게 모셔놓고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일본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져가가지고 국내부 진천부회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일종의 청일 전쟁의 전리품들을 모은 전시했던 거기다가 이제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야스쿠니 신사에 유치관 이거는 이제 노일 전쟁 등 일종의 이제 여러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그 기념물들을 옮겨놓은 일종의 군사박물관 성격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시를 했다고 해요. 이제 그 뒤에 이제 패전을 하고 나서 일본이 그 뒤는 이제 잘 모르죠. 피차 이제 이거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지 못했다가 나중에 야스쿠니 신사에서 이걸 또 추적해가지고 최소면이라는 분이 찾아서 발견을 했는데 그때 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발견이 됐던 것이죠. 네. 그냥 가가지고 우리 거니까 좀 줘요라고 뭐 아노 뭐 와다시 뭐 강코쿠노 이렇게 한다고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럼요. 이 비의 그 반환 과정 그리고 이게 또 북한에 가 있단 말이죠. 근데 북한 그러네요. 사람이 찾아서 이 내래 이게 우리 거 집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비가 이제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가거든요. 네. 근데 그 비를 처음 발견한 분은 1909년도 한말 이제 국비 유학생 최남선, 최린, 그다음에 조소왕 선생. 그분들이 이제 유학생으로 갔는데 조소왕 선생이 우연히 야스쿠니 신사 거기 구경 가셨다가 그 비를 찾게 됩니다. 그 비에 관한 내용을 대한흥학보라고 하는 유학생들이 만든 잡지에다가 기고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1978년엔 이제 그 강릉 최씨 최서면이라고 하는 분이 한말 유학생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는 중에 거기서 이제 조소왕 선생이 쓴 글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 곳곳에 가서 찾는데 그분이 이제 그 야스쿠니 신사 이제 관계자들한테 물어봐도 잘 이렇게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거기 저 비둘기 거기 장에 뭐 비가 하나 있다. 가서 찾아봤더니까 그게 바로 북한 대첩비였죠. 그 후에 이제 그 비석의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정문부의 후손이라든가 우리 정부 관계자 이런 분들이 그 비 돌려달라 이랬더니 야스쿠니 신사 측에서는 그 비는 원래 북한에 있던 건데 왜 한국에서 그거 하냐. 그다음에 일본 정부에서는 나중에 와서 한국과 북한에서 동시에 이것을 요구하면은 돌려줄 그게 있다. 그래서 이제 2005년도 6월 달에 제15차 남북 장관급 회담 여기서 남과 북에서 동시에 그것을 이제 일본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일본에서 돌려주게 되죠. 이 비를 우리나라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한 2달 동안 전시하다가 그 다음에 원래 자리에 있던 북한에다가 돌려주게 됩니다. 네.
북한 대처피에 이제 우리가 왜군을 어떻게 무찔렀는지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또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 임진을 한 당시에 함경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비의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당시 그 갓도기요마사 그 군대가 가장 이제 그 정예병이었거든요. 2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그 부대가 함경도로 갈 때 관찰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도망을 가고 없습니다. 보면. 그 후에 이제 윤탁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경도 관찰사를 가는데 그 사람도 이제 그 일본군하고 맞싸우지는 못합니다. 숨어서 이렇게 지내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함경도의 그 아전, 국경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명천의 이제 그 정말수, 경성의 이제 국세필, 이런 사람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갓도기요마사 군대를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왕자 중에서 이제 근황병 모집하러 갔던 임해군, 그 다음에 순안군, 이 두 왕자를 붙잡아서 일본군에게 넘겨줍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정문부를 이제 정문부 장군을 이제 의병장으로 추대하는데 정문부는 그분은 종육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관직이 그분보다 더 높습니다. 그 정문부 장군이 이제 자기는 이제 이것을 처음에는 이제 그 거절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강릉 최씨 최배천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의병장으로 이제 추대를 하게 되자 의병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함경도에서 이제 처음 전투 승리하는 게 이제 경성전투입니다. 그 경성전투에서 일본군을 이제 목을 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경일이라든가 정말수 그 다음에 국세필 이 사람들도 이제 목을 치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장평전투, 쌍포전투, 그 다음에 단천전투, 백교탑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 백교탑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함경도에서는 일본군의 이제 그림자조차도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주 박멸을 한 거네요. 네. 제가 오늘 두 가지 석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네. 첫째는 우리가 다 아는 아마도 나폴레옹에 대한 얘기예요. 나폴레옹 다 아시죠? 네. 예. 그 19세기 초에 유럽에서 한 20년 동안 북아프리카까지 중동까지 그 20년 동안 행패 부렸는데 잡혔어요. 네. 잡혔는데 워털루 전쟁에서 그 진 거죠. 네. 벨기에. 네. 네, 벨기에. 그 저기 사자의 언덕이라고 해요. 네. 전장이라고 하나? 전쟁이 있었던 터에 네. 그 큰 언덕을 다 치우면서 큰 언덕을 위해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이 석비를 세웠어요. 이 언덕은 사자 언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벨기에 한번 가보면 꼭 가보세요. 그런데 이 워털루 전쟁 끝나자마자 관광지가 됐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네. 워털루 대첩비. 그렇죠. 네, 영국의 입장에서는 워털루 대첩비네요. 그렇죠. 제가 오늘 두 번째 얘기는 오벨리스크 얘기예요.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요? 오벨리스크? 높은 오벨리스크. 네. 발음이 잠깐 쫙 할게요. 네. 짠. 확실한 발음은 오벨리스크. 네,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는 종류가 많은데 오늘 얘기할 거는 고대 이집트 오벨리스크예요. 네. 고대 이집트 오벨리스크는 클레오파트라로 끝났어요. 클레오파트라 이후에는 그게 로마의 한 지역이 돼버렸어요, 이집트는.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오벨리스크 상당히 많아서 그 상당히 중요한 그 존재였는데 원래 신의 상징이었어요. 신의 상징이었다가 마지막에 라라는 신은 태양의 신이었어요. 그 태양의 신 그 상징이 됐어요. 그런데 오벨리스크들이 30m 넘는 오벨리스크 많거든요. 고대 이집트 그 오벨리스크 중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옆에다가 뭐 새기는 게 이상적이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파로들이 그 무슨 업적 기록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를 새겼는데 전쟁할 때도 이제 그 전쟁 기록도 했고 진짜 있었던 일하고
약간 바로 좋게 보이기 위해서 쓰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저기 참 중요한 역할이었죠, 오벨리스크는. 그런데 거의 다 약탈당했어요. 외세 약탈을 당했다. 네, 이게 거의 다 약탈됐어요. 지금 오벨리스크는 프랑스에 하나 있고, 프랑스 그 네폴레온 때니까 약탈했겠죠. 그 이스라엘에 하나 있고, 이탈리아에 13개 있어요. 13개. 있고, 바티칸 앞에 가장 큰 거 있고, 바티칸 가보시면 그 오벨리스크는 이집트에서 약탈한 거예요. 영국에 4개 있고, 그리고 미국에 하나 있어요. 도대체 언제 약탈해 갔는지. 하여간 미국에 하나 있는데, 근데 교수님. 네. 우리나라가 뭐 하고 있어서 우리도 하나 가지고 있지. 오벨리스크? 뭐 우리가 너무 착한 민족 북한 같아. 대첩에 있는데 뭐 오벨리스크 필요 없지 뭐. 무거워서? 아니, 그 30m가 넘는 걸 어떻게 그걸 또 약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만드는 과정도 굉장했어요. 그렇죠. 그 설명 안 되는 작업이죠. 네. 그런데 그 오벨리스크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집트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오벨리스크를 다시 다 회수해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굉장히 간절한 소망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다 서양 나라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랑거리가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미국이죠. 지금은 이제 유럽에 보면 그 오벨리스크들이 네. 마치 뭐 영국에 있는 것들은 뭐 런던의 상징처럼, 그렇죠. 뭐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의 상징처럼 쓰여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운 상징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약탈자다라는 거를 자인하는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렇죠. 자, 오벨리스크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다시 북한 대첩비 얘기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준비된 화면 보시고 그다음에 얘기 나눠보시죠. 강릉에는 6.25 전쟁의 역사의 의미를 간직한 비와 탑이 여럿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곳에 가서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많은 것들을 공부하러 가시죠. 함께 가실까요? 제일 먼저 찾은 곳은 강릉시 정동진. 짙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절경의 정동진에는 뜻밖의 탑이 하나 서 있는데요. 교수님, 바로 이 탑이군요. 그렇습니다. 6.25 남침 사적탑. 네, 그렇죠. 네, 이것이 6.25 때 처음 동해안으로 북해군이 들어온 그 현장입니다. 6.25 남침 사적탑. 탑에는 6.25 전쟁의 발발 상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여기에는 6월 25일 새벽 3시에 전쟁이 발발했다고 써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월 25일 새벽 4시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게 사실일까요? 예, 뭐 4시도 맞고 3시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부전선, 즉 경기 서울 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휴전선 38선을 이제 4시쯤에 이제 넘어오는 시점으로 이제 4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해안 지역의 경우는 이제 이 38선 다음에 거점 지역인 강릉의 후방 지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미 3시에 동해상에 이제 출몰을 해서 또 이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상흔은 어린아이도 노인도 학생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그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탑이 말없이 자리를 지킵니다. 교수님, 저는 사실 6.25를 겪은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슴이 먹먹하다, 아니면 기분이 조금 오묘하다라는 표현을 들 수 있겠는데 제 앞에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이것은 그 6.25 때 많은 민간인들이 이제 희생을 당하는데요. 실제로 전쟁에 군인은 아니지만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기여를 했던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고 이제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탑을 만들고 성역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의 운명 앞에 바쳐진 이름들. 그들을 잊어선 안 되겠죠. 네, 정동진 통일안보공원에 왔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여기서 들려주실 건가요? 네, 여기는 우리 강릉지방에서
그 안보나 그러니까 전쟁이나 아니면 순국 선열들의 탑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특히 이제 한국 전쟁 6.25 관련해서 학도병들의 그 행적을 기념하는 기념비하고 3명의 그 학도병들의 묘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책을 내려놓은 채 군번도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던 14살, 15살의 어린 학생들. 강릉의 5개 학교 학생들이 자진의 전쟁터로 향했고 그 인원만 5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이제 전쟁에도 실제로 이제 총을 들고 전쟁에도 참여하지만 또 이 전쟁의 실상을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당시가 뭐 신문이 발달돼 있고 어떤 매체들이 발달돼 있지 않은데 학생들이 손수 어떤 뭐 라디오나 이런 매체들을 구해서 이 낙동강 지역에서의 전투 상황들을 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또 전쟁의 어떤 참혹함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역할들도 이 학도병들의 주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탄약과 보급품을 나르고 피난민을 구호하는 등 강릉 학도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학도병의 효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요, 6.25 전쟁 발생 당시에 강릉 출신의 경찰과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강릉 시민들이 건립한 충원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의 분들이 희생이 되셨는지요? 현재 충원탑에는 한 2,013분인가의 그 명단이 적혀져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 뭐 다른 민간인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아쉬운 마음도 조금 드는데요. 어쨌든 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해주신 분들이 계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라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요. 저도 마찬가지죠. 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쌓여도 잊을 수 없는 당시 기억들. 그들의 용기가, 그들의 애국심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저는 원래 경포대에 오면은 이렇게 풍경만 바라보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충원탑이 있는 곳에 오니까 마음도 묵직해지고 오늘 하루 제 자신을 뉘우치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곳에 오셔서요.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에는 승전의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북한 대첩비도 마찬가지이고 또 아무래도 이겼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의병을 이끌었던 정문부 의병장이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포상을 좀 크게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로 어땠나요, 교수님? 예, 그 정문부 의병을 보면 함경도 지역을 수복하고 난국을 수습하는 데는 아주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함경도 관찰사 윤탁연이 정문부의 명성과 공적이 이제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이제 시기하고 모략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함경도 관찰사는 이제 그 종이품이고, 그 다음에 정문부는 이제 북평사였으니까 종육품입니다. 그 일본군이 그 침입했을 때 초기에는 두 사람 간에 이제 갈등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숨어서 지내던 이제 윤탁연이가 정문부 의병장이 이제 승전을 계속하게 되니까 이제 두 사람 간에 이제 그 갈등이 표면화되는데 정문부 의병장은 윤탁연보다 훨씬 더 아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윤탁연에게는 이제 하극상으로 이제 비춰지게 되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1664년 그때 와서야 이제 그 함경도에 이 정문부 장군을 이제 모시는 이제 그 사당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북한 대첩비가 세워지게 되는 것은 1703년. 그래서 그 정문부는 당대에는 이제 거의 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한 70년 후에 이제 제대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정문부 의병장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것도 있고 후손들도 좀 마음이 아픈 것들이 있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북한 대첩이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진짠가요? 네, 보통 임진왜란 3대 대첩하면 유명한 한산 대첩. 네. 그 다음에 이제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그다음에 이제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을 꼽죠. 벌써 3개가 다 됐는데요, 예. 지금? 근데 북한 대첩을 이제 3대 대첩이라 하나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꼭 3대 대첩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버금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다라는 걸 이제 뜻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해가지고 4월 14일 날 그 일본군이 이제 부산에 상륙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이 함락할 때까지 20일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본군은 이제 두 부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가 거느리는 부대가 이제 그 몽진한 선조를 추격해서 이제 평안도 지역으로 진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토 기요마사가 함경도 지역으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함경도 지역으로 진격했던 그 가토 기요마사의 부대를 아까 이제 박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대첩부에 보듯이 3,000명 정도의 의병군으로 그걸 계속적으로 진격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본군들은 이제 무찌르면서 경성 전투로부터 계속 무찔러 가면서 이제 평안도 지역을 이제 수복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특히 그 함경도 지역으로 진출했던 가토 기요마사도 이제 그 계속 패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이제 평안도 지역으로 진출했던 그 일본군은 평안선 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하죠. 그때 이제 명나라 원군이 오게 되고 조명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한성까지 후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토 기요마사의 군대도 고립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정문부 의병부대에 의해서 포위되었던 그런 자국 군대들을 이제 구출하려고 하다가도 결국 여러 차례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함경도를 떠나게 되는데, 함경도를 지켜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북한 전투는 뭐 3대 첩에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라 3.5 정도. 임진왜란의 아주 중요한 대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 가까이에도 보면은 전쟁의 그 기록이 적혀 있는 기념물들이 많은데요. 이 6.25 한국 전쟁, 우리에게 역시 그 아픔으로 남아 있죠. 자,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이 돼야 될까요? 두 분 교수님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런 전쟁이 없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그 6.25 전쟁 또는 이제 한국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주로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기억하는 것들이 어떤 국가 차원의 그 기억들을 중심으로 사실 우리가 배워요.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개인과 마을과 그다음에 뭐 어떤 집안과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웅측되어 있죠. 그 뭐 이산가족 찾기 같은 것도 있었고, 또 남북 간에 흩어져 있는 이산가족을 서로 만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들이 전쟁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을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불러내서 그 전쟁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으로서 또 전쟁을 막기 위한 그런 교훈들을 얻는 그런 태도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제 연구된 것을 보면 이제 그 미국인 이제 브루스 커밍에 의해서 이제 한국 전쟁의 기원, 그 미국에 이제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이제 미국 쪽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분이고, 일본의 이제 와다 하루키는 이제 이제 소련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 그 전쟁을 다뤘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 이제 한 10몇 년 전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마을에서 일어났던 이제 구술사 그런 것을 가지고 미국이라든가 소련 거기에 자료 없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녹취를 해가지고 그걸 연구하는 거, 그게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아마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한국 전쟁에 대한 많은 이제 그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걸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그렇죠. 이제 그 책에 나오지 중요하죠. 않는 거, 네. 그것을 이제 그분들에게 녹취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연구하는데 좀 보완했으면 아마 우리가 한국 전쟁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우리 아버지가요, 2차 대전 동안에 그 일기장 쓰셨거든요. 그래서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우리 한국 전쟁 기록 그때 쓴 일기 제가 읽어봐도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우리 아버지께서 한 1주, 2주 쓰다가
못 쓰겠다고 하셨어요. 왜요? 너무 안 좋은 일이 너무 끔찍해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겪은 그 경험들이 너무나 끔찍해서 무의식적으로 잊은 경우가 잊으려고. 많지 아니 그냥 잊혀진 예. 그런 경우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그 2차 대전은 다 기록했는데 하루하루. 그럼 우리 한국 전쟁은 너무나 그 일어나는 일들이 비인간적이라서 그 기록을 못 하겠다고 하셔서 우리 그 겪은 그 국민들도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사망하시기 전에 빨리 기록 인터뷰해서 그 기억 남는 거를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 기록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비, 서기 85년에 세워진 점재현 신사비라고 합니다. 평안남도 용강군에 있는 낭낭시대의 비인데요. 점재현의 장이 현민을 위해 산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해요. 그 다음의 것이 바로 414년에 세워진 압록강가의 광개토 대왕비입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시설의 자취를 전하기 위해 돌에 새겨 놓았던 거죠. 이런 비의 역사는 충혼탑이나 6.25 전적비 등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음성과 영상까지 그대로 보관할 수 있는데 왜 아직도 돌에 새겨서 전하려는 걸까요? 만약 사실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기록 영상이나 뉴스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굳이 돌에 새겨 비를 세우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은 돌에 새겨두고 오래도록 기억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비를 세운다는 건 마음에 새겨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는 의미 아닐까요? 6.25 한국전쟁, 지금 우리의 마음속엔 어떤 의미로 어디에 새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서영의 에센파일이었습니다. 네,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알아보는 너그러운 OX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 이겁니다. 해외 유출 문화재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 O, 아니다, X. 네, 뭐 답은 뻔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유출 문화재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자, OX 하나, 둘, 셋. 그럼 지금 X를 선택하시는 게 교수님과 저 둘인가요? 예. 다행이네요. 혼자가 아니라서요. 자, 그럼 박도식 교수님부터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가 그 문화재 하면 일본에가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하사한 것도 많습니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일본과 이제 교린 정책을 썼는데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많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불경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하사한 것도 많습니다. 불화 같은 거는 우리나라 국보급이 뭐 한 100점 이상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약탈해 간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 약탈해 간 것은 우리가 모두 다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사한 것까지 받으면 안 될까요? 하사한 거는 이제 줬으니까 네. 뭐 우리가 그 도로 달라 하기도 좀 하고 약탈 문화재는 또 돌려주게끔 돼 있습니다, 보면. 네, 그거 이제 저 입장은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예. 물론 저도 이렇게 한국 사람이니까 돌려받아야 되는데 지금 성급히 다 돌려달라고 하면은 뭔가 그 약탈해간 쪽에서도 다른 걸 요구할 것 같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알아서 돌려줄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시에 돌려받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하면서도 이거 잘못 보여주면 또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줄 것 같아서 겁나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 교수님. 저요? 네. 그런데 여기 읽어보니까 해외 유출 문화재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 네. 특별히 한국 문화재만 아니잖아요. 뭐 물론 맞습니다. 예, 이거는 세계적인 문제예요.
예. 지난 300년 동안 세계 제국들이 한없이 약탈했어요. 예, 예, 예. 그럼 무슨 자격으로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문제만 아니에요. 그 재작년인가 그 황금의 여인, 네. Woman in Gold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못 보셨어요? 클림트, 화가 클림트 아시죠? 그 독일 정부는 유럽을 점령하면서 그 가질 만한 작품을 다 약탈했어요. 다. 근데 이 영화는 자기 작품, 자기 할머니 조성화가 돌려받는 그런 과정인데 20년 걸렸대나? 네, 10년? 하여간 오래 걸렸어요. 그 영화는 근데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유엔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돌려줘야 된다고 기간을 줘서 뭐 10년 안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다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약탈문화재 환수위원장으로 저게 추대를 하는 찍어줘요. 네. 그 부분은 뭐 두 분이 알아서 상의하시고요. 네. 자, 김소영 아나운서. 네, 저도 뭐 상식선에서 네. 모든 것들이 다 주인 찾아가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그렇죠. 네, 네. 역시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또 우리 오벨리스크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들 강대국에서 강제로 힘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뺏어간 건 돌려줘야죠. 요즘 세상에. 말도 안 그리고 돼. 또 반대로 혹시나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곳에서 좀 부당하게 가져온 유물들이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우리의 약점들은 또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혹시나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도 좀 돌려주고 받을 게 더 그렇죠.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돌려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럼 X를 고르신 교수님. 네. 뭐 약탈 문화재는 약탈품이니까 불법적으로 네, 된 네. 거니까 그건 돌려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질문은 유출 문화재니까 아, 해외 유출 문화재. 거기서에는 조금 이제 약탈되지 않은 그런 의미의 것도 있고요. 이제 이런 약탈 문화재든 또 유출됐던 문화재들을 이제 제자리에 복원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고 네. 또 굉장히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한 대첩비 같이 이거는 기억을 보존하는 거거든요. 이런 네. 것들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환수하겠다고 한다면 자꾸 이제 은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들은 그것들을 현지에서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알리는 우리가 돌려받는 데에다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현지에서 잘 활용해서 한국 문화를 더욱더 알리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관리비 절약 차원인 거죠? 뭐 관리비를 절약했다기보다는 걔네들이 알아서 네. 잘 관리해 놓고 거기 있으니까. 이제 네. 유출되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네.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한국 문화들을 널리 세계에 알리느냐 이런 중요한 문화재로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돌려받을 때도 보면 정상적으로 돌려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자에 이제 의궤, 조선 왕조 네. 의궤 강화도에 있다가 이제 프랑스에서 약탈되어가지고 갔던 그 돌려받았는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돌려받은 게 아니라 영구 임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프랑스에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영구 임대 형태로 받은 것은 그건 말도 안 돼. 태도가 잘못돼 있다라는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거기에 대해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돌려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초점이 그냥 돌려받는다 거기에 맞춰 있는 것이라 다양한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 맞지만 조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저는 X를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북한 대첩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임기환 교수님, 북한 대첩비는 네모다.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북한 대첩비는 정의다. 정의. 정의로움이다. 정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정의, 그 일본군의 그 불의한 침략을 의병들이 일어나서 정의를 실현시킨 그런 것이 북한 대첩이니까 첫 번째 정의고 두 번째 정의는 그런 공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첩비를 세움으로써 비로소 북한 대첩에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 번째 정의고 세 번째는 이 북한 대첩비가
불법으로 또는 나쁜 의도로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예. 다시 그것을 제자리에 돌려받았다는 것이 세 번째 정의고요. 네네. 돌려받을 때 남과 북이 함께 네. 뜻을 모아서 돌려받고 그래서 원 비석은 제자리에 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것에 이제 복제비가 네. 또 우리 강릉 땅에 그것이 있음으로써 어떤 남과 북의 화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네 번째 정의다. 그래서 북한 대첩비는 정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정말 북한 대첩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매주 이렇게 하시는 것 때문에 그 탈모가 진행되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실 것 같은데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북한 대첩비는 정의다. 자, 강릉 지역에 복제비가 있다고 하니까요.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뭐 저도 못 봤지만 이 비석의 키가 187cm라고 합니다. 한자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읽으시면 되고 저처럼 한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줄자를 갖고 다니시다가 187 정도 되면 이게 바로 그 비석이구나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여행 강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